예, 그럼 관훈클럽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관훈클럽 총무 이성근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청년 실업 문제일 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큰 원인의 하나로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단절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건강한 사회의 꿈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반목과 괴리는 결국 이 사회의 성장 동력을 깎아먹고 결국은 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드는 위협 요인이 될 겁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매달리고 그리고 노사정위가 9.15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도 이런 위기감과 절박함을 반영하는 걸 겁니다. 어느 한 국가의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기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로 기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이 단순히 노동 분야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 등과 관련한 사회 안전망 확보 정책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정책 큰 틀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의 부담과 역할 분담으로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불행하게도 이런 기본 합의 아니면 최소한의 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해온 노동 상황과 그 지속적인 문제 대기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김대환 위원장을 토론회에 모신 것도 그런 배경에서입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 미결 쟁점에 대해서 후속 논의를 거쳐서 정리하는 작업을 벌여왔지만 무의로 돌아오고 결국 핵심인 비정규직 현안 등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공이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무대가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과 그리고 위원장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보고 정치권에 주문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대환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75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94년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거쳐서 2000년에는 공익대표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셨고 2013년 6월부터 노사정위원장을 맡아오고 계십니다.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다음에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플로에서 보시기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부터 전종희 한겨레 신문 사회부 기자입니다. 김영환 SBS 논설위원입니다.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고용노동 선임기자입니다.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모두 노동과 고용산업 분야에서 취재 경력과 전문가적 식견을 인정받고 있는 언론인들입니다. 아마 오늘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럼 먼저 김 위원장의 기자발제를 듣겠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를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셔도 좋고 나가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다시 인사 올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쌓아가면서 사회적 권위를 이미 획득한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을 받아서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훈클럽의 위상에 걸맞게 격과 조가 있는 토론을 통해서 관훈클럽의 사회적 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형식은 저를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권위 있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다루면서 고생해온 우리 위원회 식구들에게도 위안이 되고 또한 채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제는 비단 노동만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매우 광범위한 이 주제이고 대단히 중첩적이고 또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이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감안해서 오늘 이 토론을 위한 그 발제로서 저는 지난 9.15 사회적 대타협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시대에 있어서의 성장을 통한 분배적인 효과, 이른바 낙수 효과가 거의 기대되지 않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 자체도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유발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동안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경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더불어서 사회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일자리 부족이 한편에서는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른바 핵심 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이 부문과 이른바 그 주변부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이 사이의 간격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큼 크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밑바탕에 놓여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안정된 고임금, 고복지, 정규직 그리고 다수의 불안정한 저임금, 저복지의 비정규직 간의 분절 상태의 해소 없이는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은 물론 그 지속 가능성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과거의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기능의 유연화와 더불어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결합시켜서 이러한 이른바 한국적 유연 안전화의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이고 이러한 구축을 통해서만 저는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의 재도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저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 19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것도 노사정 공익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도출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논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작년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 합의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노사정의, 동반자적인 입장,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정은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주자. 이러한 그 2대 원칙 하에서 논의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 과제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 안정망의 확충, 또 현안으로 대두되어서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했던 통상임금 등을 비롯한 이른바 노동 3현안,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다루자고 노사정이 결정을 하고 논의를 지속시켜 왔습니다. 오랜 과정 속에서 때로는 노사정이 기본 원칙에서 천명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함으로 해서 논의 자체가 일시적 파국을 맞기도 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이 다시 뜻을 모아서 올해 9월 15일 역사적인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통상임금 등 이른바 노동 3현안 해결을 위한 65개 세부 과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55개 과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10개 과제는 후속 논의로 하기로 그렇게 또한 합의를 했습니다. 55개 합의된 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대체로 115개의 그러한 그 사안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타협은 사실은 경영계에서는 기업 차원의 혁신, 그리고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 현장의 관행 개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등 여러 범주를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노동 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어렵사리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아시다시피 98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에 1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대타협은 위기 발발 이후에 극복을 위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이른바 저강도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감안하여 위기의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합의이고, 또 그 지향하는 방향은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화를 위한 동태적인 균형을 모색하는 그런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 과정에서 모든 논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더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대충 헤어보면은 9월 19일
작년 9월 19일 논의 시작부터 해서 360일 만에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합의에는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대타협이 더 큰 타협으로 비추어서는 위협하고 또한 합의 그 수준도 위협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만한 이 대타협을 우리 노사정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데에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 그 서유럽의 합의 과정 그리고 합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 우리 합의가 결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사정 그리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타협 자체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합의된 내용사항을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서 결실을 거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번 대타협의 의미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미흡한 사회적인 신뢰, 자산도 구축이 되고 특히 노사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네덜란드의 바시나르 협약이나 또 독일의 하르츠 계획 같은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그러한 이 바시나르 협약이나 하르츠 계획이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이후의 그 실천 과정에서 그것이 결실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사정은 물론 관계자들이 이 합의상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대타협의 이행점검반 구성을 완료를 하고 노사정 3주체로부터 지금 현재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노사정에서 거의 이 계획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부진한 사항의 실천은 국민적인 힘을 빌어서 촉구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10개의 후속 논의 과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파견제와 관련해서는 차별 시정,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 근무 대상 등 7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그동안 50여일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사정이 각각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또 이 문제는 결국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이 논의를 정리해서 어제 국회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익의 검토 의견도 병기해서 입법 과정에서 참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노사정, 공익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년위원까지 포함한 총 15인으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론 이 필요에 따라서 더 연장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아이디어의 산실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이 예민한 쟁점이 됐던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 지침 이런 의제들은 일정 계획을 세워서 실기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9.15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은 합의의 그 전문에서도 노사정이 밝힌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성공 여부는 노사정 얼마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노사는 청년 고용 확대와 정년 연장 연착륙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 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이미 9.15 합의를 통해서 직무 숙련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연금국 임금체계를 직무국으로 바꾸자는 대원칙에 찬성을 합의를 한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한 만큼 이제 상호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임금체계 개편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정치권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미 우리 대타협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기간제 파견 등 여야 간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야 간의 타협과 절충 과정에서 여야 공히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지켜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절박성에서 시작해서 노사정 합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정치권에 보내는 당부 말씀까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에 본격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단문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 위주로 간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지금까지는 질문 1분 이내 그리고 답변 3분 이내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부족하거나 그 답변 과정에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 물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석에는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메모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봐가면서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사정위원회 후속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SBS 김영환 논설위원께서 첫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노사정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방금 전에 발제문에서 밝힌 대로 이번 대타협은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고 성공 여부는 합의 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타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질의에서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는 우선 최근의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타협에서는 이제 가장 첨예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후속 과제로 남겨서 미완의 합의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합의가 되느냐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대타협 이후에 2달이 지났는데도 후속 합의에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어저께 그냥 국회 공익 검토 의견만 제시한 그런 상태인데요. 위원장께서는 이제 그동안 쭉 이런 그 후속 합의 과정을 쭉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그런 합의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대타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평가를 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그 사회적 합의는 우리가 바시나르 협약이나 이런 등등을 보더라도 대단히 그 추상 수준의 그 합의로 고 실제로 그 이행 과정에서 그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의 그 9.15 합의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방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기존 그 서구에서의 그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넘는 그런 대타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하나 보면은 미합의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개 과제가 이 후속 과제로 미뤄졌고 특히 기간제 파견제 관련 이 비정규직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우선적인 과제로 이 기간제 파견제를 쭉 다뤄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좀 전사가 있습니다. 작년 그 연말 정부가 이른바 그 비정규직 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시행을 하려고 했을 적에 저는 이 비정규직 이슈야말로 우리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비정규직 그 자체만의 문제가 우리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노사정위원회의 그 논의 테이블로 가져오라고 촉구를 해서 이것이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이 다루는 과제로 왔습니다.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구도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는 오히려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이보다도 우리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차이가 훨씬 고리 깊고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산업 차원에서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소한 문제와 비정규직 대 정규직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 나가야 되지 비정규직 대 정규직만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다 종합적인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정부의 이 그러한 대책이 상당히 임시 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후속 논의 과제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다 광범위하게 그 철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것을 일단 입법 발의를 한 상태니까는 의견을 정리해서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정말로 이 고생을 하면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그룹들이 이런저런 이것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사구시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노력을 해서 어렵사리 전문가 이 그룹의 그 공익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익 의견이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일정한 그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전히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완결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협하지만은 저는 일정하게 기여를 했고
이번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이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노사정에서 논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논의에 참여해서 이 논의가 더욱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사정의 안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그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시간이 있어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런 구도로 접근하는 한 저는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점이 찾기가 굉장히 힘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업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루어진다면 그렇게 접근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 접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9.15 합의에 대해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크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합의문은 2008년 5월 달에 노사정 임금체계 개선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임금 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문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그리고 합의문 전문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2007년 4월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렇게 2008년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올해 9월 합의문에 다시 다 등장합니다. 심지어 올해 9월 합의문은 이렇게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장짜리도 아니고. 이 많은 합의문 속에 전문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쭉 설명 뒤에 전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어떠한 내용을 합의한다가 아니고 다음의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답니다. 과연 이것이 합의인가? 합의를 위한 합의가 합의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이 합의문을 A, B, C, D 학점을 주신다면 얼마나 주실 수 있는지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를 주실 수 있는지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날카롭지만 마지막에 또 재미있게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우선 재미있는 부분부터 대답드리겠습니다. 학점에는 요사이 A, B, C, D, 이 F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S 학점도 있습니다. 스페셜 S 학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이 합의가 합의냐? 바세나르 그 합의문 한번 보세요. 30년 전에 바세나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직까지도 그 합의문에 기초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노사정이 협력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문제가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가 그야말로 하루 이틀이나 1, 2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 최경선 기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2004년에 노동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이 노동시장 구조는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임금을 보니까 임금이 그 시대에 맞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내부적으로 임금 직무 혁신 센터를 설립을 해서 저는 그때 생각이 한 10년 정도 임금 직무 혁신 센터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 나간다면은 10년 후에는 우리가 임금 체계 개편을 일부 시행을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개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하게도 제가 2년 임기 이후에 노동부에서 물러나고 임금직무혁신센터 기능이 약화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개혁은 특히 노동시장 이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이 될 거 아닙니다. 앞에서도 그런 합의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됐냐 하면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이 국민들 특히 언론에서는 그렇게 재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이 당금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경신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이 합의만 해놓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라고 노사정의 있게 계속 좀 촉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데 이번 9.15 노사정 합의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근로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시한다는 구체적인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목표를 제시하실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가지고 이 격차가 줄어들겠습니까? 이 격차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이행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만이 아니라 그 집행까지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은 것 같은데 왜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아주 어렵고 중첩적이고 광범한 과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했냐 하면은 그만큼 이 사안들은 우리가 정부나 정부의 이 추진이나 법제의 개선이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의 협력과 노사의 합심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실제 세부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목표의 제시는 각 사업장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 단위에서 대기업은 앞으로 임금을 어떻게 하고 등등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방향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 자율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행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이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노사의 상생력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논의와 협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노사정에서 보완적으로 그 논의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께서 기조 발제문에서 덴마크의 플렉스큐리티를 한국적인 방향으로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임금 체계야말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의는 합니다. 근데 임금을 정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의 명령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협의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건데
지난 노사정의가 지난 17년 동안 오면서 임금 체계와 관련된 여기서 뭐 2008년 걸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2000년, 2001년, 2002년 매년 임금 체계와 관련된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문진국 지금 김동만 위원장 이전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때 심지어 문진국 위원장이 그 임금 체계를 바꾸는 걸 산하 조직에 호소하고 설명하고 설득까지 했는데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동원된 쇼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합의가 만약에 17년 동안 1년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가 계속 지켜져 오고 계속 노력이 돼 왔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 협의 과정의 갈등이나 반목이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따지고 본다면 사실은 합의문을 내놓는 것보다는 이행점검단을 아까 꾸리셨다고 하셨는데 이행점검에서의 강제적 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노사정의가 물론 노사정의가 지금 집행기관은 아니고 합의기구도 아니고 사실은 협의기구죠. 협의기구니까 강제성을 띨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합의를 한 사안에 협의체지만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좀 띠는 그런 노사정의법 개정이라든지 적극적인 좀 노사정의 자체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관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깊숙이 지금 이제 손가락을 찌르신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우리가 법적인 위상이 정책협의와 대통령에 대한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구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점검반을 구성해서 그것을 진척 상황과 부족한 부분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 그 보고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혹은 필요하다면은 법적인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된 것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선은 저는 그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내부의 그 조직의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의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다소 지난번보다는 나은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점검반을 가동을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과정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또 이 입법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합의를 했으면은 이거는 별다른 그 합의를 변경시키는 또 다른 합의가 없는 이상은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 공동체의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합의 사항을 가벼이 여기거나 편애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 감시를 우리 언론에서도 해주시고 국민적인 감시하에 엄중하게 놓일 적에 이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 사항을 더욱더 무겁게 여기고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중희 기자께서도 질문 있으시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깊은 골에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노동계나 이쪽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나 뭐 그 일반 해고 요건과 관련한 지침의 경우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어떤 정규직은 물론이고 이제 그 노조의 보호 아래 있지도 않은 그 90%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오로지 취업규칙의 지배만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그 뭐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이니 해가지고 지금 노동부가 그런 그 기존 노동 질서를 갖다가 많이 흔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그 깊은 골,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 축적, 그리고 그런 대기업의 하청화한 어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크게 건드렸어야 하는데 막상 합의문 그 2장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1항 원하청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동반 성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큰 어떤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이 기업들의 선의에 기대서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이게 그 법제도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합의문을 보면. 그래서 위원장님은 분명히 이제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이보다는 그보다 앞서서 어떤 대중소기업 간의 이 큰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큰데 왜 막상 합의문에서는 그런 게 반영이 왜 안 된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 후속 논의에서 이런 그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균형된 발전, 그걸 통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여기에 대해서 후속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요, 참이 노사정의 그 이 사회적 대타협이 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좀 이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 바람을 일단 그 피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회적 이 합의의 그 수준은 이렇게 다소 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얘기를 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 문제가 이 합의 안에 포함됐다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동시에 이 포괄한 것은 물론 그 노사정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 노동시의 이중구조 문제를 평면적으로 접근하는 한 이것은 그냥 시간만 갈 뿐이지 않는다. 이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이 문제가 들어간 것은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금 이 지적하신 대로 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행정부나 이런 쪽에 거기로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필요하다면은 그동안의 이 실제의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체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자문의 그 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유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엔 주제를 국회 입법 과정에 예상되는 경로를 한번 짚어보고 난제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선 의원 해주시죠. 노사 사이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송구스러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협의, 자문 기능이 있지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사정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즉 야당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 민주노총도 빠져있다, 대표성을 문제 삼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서 1년 이상
시간을 끌다가 합의를 해놨는데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은 도대체 1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 합의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국회 특위에 맡겨서 합의를 시도했으면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오히려 노동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회 입법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입법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사정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여야의 합의에 버금가는 저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의 장래를 좌지우지를 한 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바로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데 저는 써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삼고 있는 몇 가지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 끌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 특위에서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 2014년 2월부터 4월 2개월 동안 국회에서 노동 3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를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논의를 거의 했습니다. 결론을 못 냈습니다. 보고서조차 작성을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만이 아니라 여야가 공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유했겠지만은 그렇게 해놓고 1년 걸렸지만은 그래도 노동 3현안을 정리한 노사정위의 그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거의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그 대표로 노사정위 테이블에 참여를 해서 쭉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조직 내의 그 진통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에서 테이블의 협의의 기조와 내용은 근로자 일반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 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조직적인 이 관점에서는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한국노총도 내부적인 민주 절차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거쳐서 그 조직적으로 의결을 한 겁니다. 이 지도부는 근로자 일반을 대변한 것으로서 한국노총의 그 조직만을 대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민주노총은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의 그 발언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오면은 민주노총은 이 노사정위의 그 정규 멤버로서 발언권이 있고 참여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주노총이 참여를 꺼리거나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노사정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제가 다시 강구하게 민주노총의 참여를 정중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정이라는 그 틀 자체를 그 부인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주노총의 선택의 문제로 지금 현재 거의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대표성의 그 일부를
반영을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이후에 뭐 이 한국노총 그 일부 조직들과 이 민주노총이 합의 자체를 이 부인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로자 일반을 대변하는 그런 논의 구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적인 협의한 관점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표성 문제를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로 제기하는 것은 실질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점을 다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노사정위하고 정부 사이에는 이 노동시장 개혁 일정을 놓고 그동안 몇 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9월 달에 최경환 부총리가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해서 10일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노사정은 그런 시한 합의한 적 없다. 바로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시한과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 하는 연내라는 시한을 또 제시했습니다. 이 연내라는 시한이 과연 준수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합의를 위해서 이 시한이 좀 유연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뭐 이런데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이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그 친척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노사정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대통령 그 초청 오찬에 우리 노사정 대표와 제가 그 참여하는 그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이 친척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노사정의는 정부하고 한 통속이 내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한국노총 위원장도 바로 옆에 대통령 옆에 있고 또 경총 회장도 옆에 있는데 전부 그러면 정부네요 이랬더니만 그러게 말이다 이럽니다.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대통령께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던지고 들어왔습니다. 노사정의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차원이라면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공교롭게도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시한을 놓고 그동안 몇 차례 공개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고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좀 그런 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정의는 여기에 정부가 물론 이 기재부 장관하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분이 그리고 산자부 장관 세 분이 그 정부인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사정의의 정부는 하나의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 일정을 하는 것은 그건 정부의 희망사. 노사정의로서는 어디까지나 합의와 협의,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하고 이 과제를 정하고 이슈를 정하는 것은 여기 합의가 되어야만 정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과의 공개적인 그런 이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역할을 해왔고 그나마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정부로서는 뭐 연내에 이 5대 개혁 법안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사정이 합의된 부분이 있다. 그럼 이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것부터 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자. 제가 그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입장은 지금도 이 견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정부에서 그런 이 일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 감안을 하는 것은 또 뭐 이 경영계의 일정이라든지 노동계 일정을 감안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협의 논의 과정에서 이 일정이 이렇게 상당히 늘어진 것은 정부는 재촉을 했지만 노동계의 그 내부 사정에 따른 일정을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최대한 존중을 하고 감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된 부분은 뭐 좋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테고 저는 정부가 자꾸 저렇게 하는 게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한 것이 지금 현재 국회 사정을 보면은 이 미처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여당이 국회에서 과연 이 추진해서 돌파하고 이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정치의 문외 아닙니다만은 그건 안 될 것 같거든요. 또 이 두루두루 물어봐도 그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노사정이 합의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합의에 버금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간다면은 그 다음에 다음 과제도 같이 좀 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 막 이제 이 법안이 그 상정되고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이 정부에서는 정부 여당은 좀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저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리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이 국가 경영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순리에 맞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망라해서 답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당은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정부 여당의 일정을 존중하지만 또 노사정의 합의를 또 존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보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 그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제출한 게 9.15 노사정 합의 바로 다음 날 제출했고요. 그 내용도 이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그리고 파견 허용업종 확대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도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이 상당히 강력히 비난을 했고 이게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 바로 엊그제까지 모여서 정부도 같이 합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위원장께서도 한번 유감을 표명하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15 합의를 하고 곧바로 그 다음 날 5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해명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일정상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여기 법안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 노사정 합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속 논의를 해서 정기국회 의결시까지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간다. 이것이 노사정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일정이 있으니까 국회 일정이 있으니까는 법안은 일단 제기를 해놓고 이 논의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의 논의를 100% 반영하겠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 노사정 합의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세게 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사정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이 노사정이 이렇게 합의를 해냈다라고 참 던져주고 국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주는 그런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상당히 이 방대하고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 좀 해달라고 재촉하고 독려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지만은 이것이 합의되기 어렵다는 사안도 사실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노사 이해관계에 자구우면하지 않고 이 전문가 그룹들이 이 전문가 그룹에는 노사 실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 공익 의견이 모아진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국회 일정을 보면은 저는 또다시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더욱더 폭넓게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국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30여 년 전에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후속 개혁이라든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든지 이탈리아의 비아기 개혁이라든지 스페인의 계약 증진 개혁이라든지 스웨덴의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의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게 전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 개혁 내용이 패키지형 포괄형으로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먼저 처리하고 이건 나중에 하자 식으로 됐느냐, 아니면 패키지식으로 포괄적으로 처리가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노동개혁이 성패가 좌우가 됐습니다. 그게 나라 경제를 좌우를 했고 이탈리아가 그걸 못했고 스페인이 그걸 못하는 바람에 휘청휘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비아기 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탈리아의 비아기 개혁 같은 경우는 좌파 정당과 노조가 연합을 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유예돼서 아예 시도를 못했었는데요. 그런 사정을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이런 걸 봐서도 한국이 차근차근 한다고 하셨지만 당장 추미애 최고위원이 지난번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설령 합의했다 하더라도 한국노총은 5%밖에 대변 못한다. 아예 차단막을 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패키지로 돼야지 이게 경제에 선순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노사정 합의 처음 들어갈 때도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패키지 딜을 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진영 논리가 차단막을 치고 있으면 이 진영 논리 차근차근이 됐던 패키지가 됐던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인지, 혹시 보관이 있으신지, 아니면 방금 차근차근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이면 총선이고요.
총선 지나고 나면 대선입니다. 포퓰리즘이 만연한 이 정치판에서 과연 노동개혁의 입법이 차근차근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 좀 예언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정치권의 사정을 보면 사실은 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방금 이 성공 사례로 이 거론하신 네덜란드나 이 독일 쪽 보면요, 일단 협약을 하고 이 패키지들을 물론 합니다. 이 보면은 하루치 계획만 하더라도 몇 년도에 걸려서 이 단계적으로 이 하루치 계획 1, 2, 3, 4까지 쭉 했거든요. 그 문제는 이게 차근차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패키지에 포함된 것을 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던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것을 거의 한다면은 우리 그 상황에서는 차근차근히 이 단계를 겪을 수밖에 없고, 다소 이 수학적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나마 패키지 이런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어느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치권이, 그것을 이 후속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그 지속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서 국가적으로 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이거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 보면요, 참 이 가슴이 제가 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정치에 문외하긴 합니다만은 이 정권이 바뀌면은 왜 앞에 생 것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왜 자꾸 격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국민적인 과제, 국가적인 과제, 미래를 위한 이 과제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어떤 국민적인 그런 그 압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정당만 달라도 천년 등을 돌리고 있고, 같은 당 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이게 달라지고, 이런 하에서 우리 김기찬 기자께서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려고, 그 우려가 저만이 아니라 생각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그런 우려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하고 그야말로 이 계획을 이루어내냐 하는 것은 이제 정권 차원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 국민적인 과제고 국민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나 이런 국가기구를 통해서 이것이 상당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예언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은 전망은 못하겠고요. 다만 당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이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때로는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그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이 외에는 저는 제가 이게 정치에 문외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짧아서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이런 과제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부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이 국민적인 이 여론의 형성, 이 압력이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훈 이 클럽에 계시는 우리 언론인 선배 또 동시대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실한 대답을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저기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도시락 먹으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그 이기권 장관한테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려고 하는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번 노사정위원회 그 협의 과정, 논의 과정을 보다가 가장 아쉬운 점은 이게 사실 그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거에서 아주 그 주변부적인 임금 피크제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아주 쟁점이 돼버리고 막상 우리 사회의 어떤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받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동시간 단축이 분명히 이제 그 아젠다에 들어가 있긴 한데 어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그 획기적인 안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렇게 지금 연간 뭐 2,100시간 안팎되는 그 노동 시간을 갖다가 이미 노사정위원회도 2010년도에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의 어떤 뭐 임금 보전이나 그러니까 기존 노동 시장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보전이나 그런 것은 또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그 보다 많은 고용에 따른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또 감내하고 이렇게 그 모두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노동시간 이 장시간 근로라고 하는 게 뭐 저출산 문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연간 2,000명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그 숨지는 아주 그 산재 왕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다차원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왜 이게 부각이 안 되고 임금 피크제나 그런 아주 주변부적인 것만 이게 부각이 됐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매듭이 잘못 풀렸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임금 피크제 또 마지막에 이 국면에서는 뭐 취업 규칙 변경 뭐 이 그 지침 이게 왜 이렇게 부각이 됐을까? 저희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거 부각시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어쨌든 좀 언론이 좀 부각을 시킨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 피크제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제가 이 바라는 우리 사회적 대화의 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는 현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기에 거의 허둥지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의식 관행의 개선을 위한 그러한 노사정 공익의 의견을 미리 만들어내고 형성시키는 것이 저는 한데 이게 그동안 이거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그 MB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5년 동안 전혀 기능을 못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노사정위회가 떠안게 돼서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안에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정년 연장이 입법화되고 이제 바로 그 내년부터 그 시행이 돼야 하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 정년 연장과 더불어서 임금 체계 개편을 그 법으로 했는데 이 법이 여야가 공히 이게 제대로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임금 피크제로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들이 노사 이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년 연장이 바로 임박해 왔으니까 임금 피크제부터 먼저 손을 대고 이를 통해서 임금 체계 개편으로 나가자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이거는 이 노동계만이 아니라 우리 경영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우리가 열악한 그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쪽에서는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뭐 이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자. 요것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4년 이 두 단계로 해서 이것을 차근차근히 거의 정리해 나가셔서 사실은 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획기적으로 그냥 거의 100시간 넘는 이 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여라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위협하겠지만은 적어도 여기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봐주셔야 할 겁니다.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하고요.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지난번 이 네덜란드 컨퍼런스 갔을 적에 아이로의 거의 정책 담당 그 사무부총장 산드라 플라스키가 이 만찬 자리에서 일부러 이 자리를 옮겨서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아주 많은 이 논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 피크제하고 근로시간 피크제가 완전히 서로 대치되고 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이 피크제, 뭐 피크제로 표현을 해도 좋고 뭐 근로시간 조정이라도 좋고 임금 조정이라도 좋습니다. 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방금 우리 한겨레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논의가 진전되고 산업 현장에서 그것이 착근되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 쟁점들이 테이블에 올라 있는데요. 전 기자께서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작년에 12월달에 맺은 그 원칙과 방향에서는 이제 노동 이동성이라고만 하는 말로 표현이 됐고요. 오늘은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노동 유연성, 그러니까 유연 안전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그 이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데요. 그리고 이번 합의문을 보면 전문에서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번 합의문을 보면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뭐 앞서 얘기한 그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나 아니면 뭐 일반 해고 요건과 관련한 그런 지침들 이런 유연성 확보 책은 차고 넘치는 걸로 보이는데 사회 안전망 대책은 빈약 하게 보이는데요. 그 두루누리 사업 그 지원 대상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대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사업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 오던 것이고요. 단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이 작년까지 140만 원이었다가 올해 145만 원으로 올라갔고 이거는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이미 정부 정책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고 그거 실제적으로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만한 이를테면 독일도 뭐 하루째 개혁을 해서 이 구직급여 지급 그 최소 기간을 낮췄다고 하는 게 12개월인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것을 270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한 수준이고요. 그 9달인데 늘린 게 9달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이 유연성 대책만큼이나 안전성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유연 안정성 저는 그 유연 안정성이란 표현보다는 유연 안전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합의 보면은 뭐 이 유연화 쪽은 많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그 예로 드신 말이죠. 취업규칙이나 그 해고 관련된 행정 지침 이것이 막 이 고용 유연성을 막 아주 대폭 높이는 거다. 그래서 이 더 나가서는 이거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다는데. 이 대단히 잘못된, 대단히 이 과장되고 왜곡된 해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행정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태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법률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판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 논의 구도에서 처음부터 너무 양쪽으로 과장이 되어 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이 방편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영계에서 말이죠. 이게 지침이 되면은 진짜 거의 해고를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는 건 이 기대감이 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것이 노동계는 우려를 낮추고 경영계는 기대를 낮춰 주십시오. 제 얘기를 거의 쭉 해왔습니다. 우리 행정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법률이나 이 판례의 범위를 그것을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만약 그런 지침이 있다면은 법원에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 깨집니다. 이 정부가 이 지침을 가지고 이런 거 과도하게 거의 나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는 중에 이 악마는 디테일에 뭐 있다 이런 얘기시죠. 저는요 디테일에는 악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 노서 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이 정리된 이 지침을 디테일을 가져와라. 정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고 이것이 악마인지 천사인지 일단 보고, 여기서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면 골라내야 됩니다. 이 악마란 것은 법과 판례를 벗어나면 이건 악마입니다.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산업 현장에서 해석상의 어떤 혼란이 있거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하는 지침이라면 이건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정에서는 이 악마가 아닌 청사가 선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까 이 유연화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근데 그 해고 기준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해고 기준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만약에 국제 기준보다 지금 해고가 어렵다면 해고가 쉬운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해고가 쉽다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국제 기준이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을 전체 140개국 중에서 83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더 쉽다 이렇게 상호 엇갈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어느 쪽 편에서 우리의 해고 기준을 평가하고 계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우선 그 구체적인 그런 이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해고 기준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 지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이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해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그 근로기준법은 과거의 그 경공업 시대의 그 근로기준법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그 변화되는 그런 탄력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전 대단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고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지침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나라의 그런 그 유연성 그런 문제를 가지고 OECD 자료나 이런 등등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법제적인 보호의 차원에서
유연성과 보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제적인 차원입니다. 또 이 포럼 등등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그 자체 그 조사 방법 등등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 자료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저희 한 사람의 연구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제적으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즉 OECD에서 이 보호의 그 정도가 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해고라는 그런 국면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해고의 사회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다른 이 자료에서는 이것을 이 계량적으로 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 소스를 거기 보면은 해고의 비용이 우리나라가 이 터키나 몇 나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최상위로 높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제도 법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해고라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느 하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유연성 문제냐, 안전성 문제냐?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 그 근로기준법이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실제 그런 거 이 큰 높은 비용이 이거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번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저는 이 대단한 이 진전이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이라는 이 지침을 가지고 좀 아주 그 첨예하게 이게 완전히 이 해고를 그냥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 우려는 노동계에서 그 불식을 하시고 또 경영계에서도 혹시 이걸 가지고 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 칼 지어주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법과 판례의 법의를 벗어난 것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는 퇴치되어야 합니다. 그 위원장님한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지금 어쨌거나 이번에 그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문가 그룹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주제이기도 한데 현재 이제 국회에서도 가장 불꽃 튀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기간제법이랑 파견법 이 비정규직법 개정의 문제인데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그렇게 해서 이 35살 이상의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고 파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뿌리 산업이나 그다음 55살 이상의 노동자나 아니면 고소득 전문직이나 이렇게 늘릴 경우에 뭐 그 김유선 전 그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의 한 40%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가장 이 반발을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 의견이요. 네. 이 노사정 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좀 주저되긴 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한 얘기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한 두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때 비정규직을 단순 구도로 풀어서는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광범위한 그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이것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 파견하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산업 현장의 그 실정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개선의 구도 하에서의 이 전제 하였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전문가 그룹들이 실태 조사를 놓고도 계속 이 평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원하는 이 결론을 보여줄 수 있는 실태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에 요약하자면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 조사 방법론에서 가장 피해야 될 방법인데
노사가 지금 이제 또 이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의 실태 조사를 하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표본이나 이런 것들의 이 유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각자가 그와 반대되는 어떤 이 조사 결과가 나올까 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냐 하면은 이 현실은 산업 현장은 그렇게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널리 쭉 이야기를 해왔듯이 이건 정말 입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한 50일 동안 논의를 하면서도 좀 이 논의가 실체에 좀 더 이 가깝게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적인 입장의 구도 때문에 자신의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혹시 다른 결과로 무엇이 나타날까봐 이 하는 경계심리, 방어심리 이것들이 그 논의를 많이 진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전문가 그룹이 방금 얘기하신 뭐 35세 기준에 대한 이 근거의 그 희박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은 부분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뿌리 산업 관련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양면을 현실을 정확하게 좀 포착을 해야 됩니다.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이쪽에 일부 파견을 허용하면은 기존의 정규직이 파견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그 우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비정규직의 생산과 확대 과정이 우리가 서구에서는 달리 솔직히 말해서 그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속된다면은 그 논리가 지속된다면은 그렇게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이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당장 산업 현실을 보면은 이렇게 안산 우리가 그 지역에 가보면 말이죠. 근로자 못 구해가지고 이 한나절 일 시키고 한나절 일하는 사람도 구하고 사흘 일하는 사람도 그때 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별 근로자 입장에 봐서는 이 한나절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못 받는데 이 권익이 침해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파견제라고 하는 제도의 틀 속에 묶으면은 어느 정도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 또한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파견제도는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방금 말씀드린 지금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모집형, 거의 전부죠. 모집형의 파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문가 그룹들이 상용형 하더라도 상용형으로 부분적으로 하자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용이 제도를 하느냐 이 문제 또 이 과제로 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개인적으로는 감히 개인적인 이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좀 더 심도 있게 현장에 맞게끔 실사구시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노동개혁의 목표라는 게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또 사람을 쓰는 관점이 아니라 키우는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임금일 텐데요. 임금 체계가 바뀌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임금 체계가 직무급으로 바뀌게 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주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고 중소기업 하청업체 원청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갑자기 임금 체계 얘기가 나오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얘기가 쑥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이 공공기관이 지금 이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기업들도 지금 선도적으로 다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거는
임금 피크제가 마치 임금 체계인 양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도들도 전부 그렇게 쓰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임금 피크 적용 대상자는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죠.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조건.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못 자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왜? 불리한 조항, 그러니까 임금을 깎는 조항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장점이 되는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취했기 때문에 법리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리한 걸 받아들이고 장점을 취했으면 장점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령 인력의 경직성을 따지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이게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게 사실 정년 60세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임금 체계를 바꾸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임금 체계를 바꾸려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60세가 되면 임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부담이 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안 되니 조금이라도 그 기업 부담을 줄여보자고 임금 체계를 한 건데, 지금 현재는 임금 체계가 아니라 임금 피크제가 임금 체계인 양 지속될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게 전부 임금 체계가 아니라 임금 피크제를 무조건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임금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라고,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그 임금 체계 개편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100% 동의하고 이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원론이죠. 그리고 역시 그 지적하신 대로 임금 체계 개편이란 굉장히 거대하고 그러면서도 이 중요한 과제를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이 임금 피크제가 마치 임금 체계 개편의 핵심인 양 하는 것이 잘못됐다. 맞습니다. 그 사정은 정년 연장이 이제 법제화되면서 임금 체계 개편을 의무화했는데 이게 워낙에 큰 과제니까는 우선 정년 연장이 되는 대신 기업의 임금 비용 부담을 다소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부터 하자 이렇게 접근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원론적인 입장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과제는 영구적인 개혁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를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사실은 대단히 급격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이 일과 삶의 방식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노동시장 이 구조 개혁의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될 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선 임금 피크제 도입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됐다. 이제 그 골치 아픈 얘기 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바로 그런 우려를 우리 김기창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계도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는 과거식의 방식의 그 경영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역시 지적하신 대로 결국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길러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경쟁력의 원천을 찾아야 하는 이런 그 경영 체계를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한 것을 이거 그냥 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임금이 임금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은 이 기업 경영 차원에서 보면은 대단히 그 디테일한 그 인사 그 혁신을 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뜨거운 감자가 자격이 있는 동안은 좀 안 오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근로시장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없이 우리의 이 경제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고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노사정이 그냥 임금 피크제로 임금 체계 개편 이 됐다 이런 데서 머물지 말고 그야말로 그 지속적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그러한 이 국민적인 압력이 행사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이 부분이 형성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도 자기 고용이 안정되고 이 임금이 주어지면은 사실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그 성향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전문가 그룹의 학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이런 이 아이디어와 그 작업을 좀 계속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과 답변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동 문제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김영환 논설위원한테 질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위원장님 개인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강론을 넘어서 가지고 위원장께서는 이제 당초에 그 노사정 협의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사퇴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복귀하셨고 그 이후에 9.15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는 그 이후에 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고 또다시 한번 어려워진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퇴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노동계도 그렇고 국회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잘 진전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상황이 어려워진 그런 걸로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말씀하신 어떤 개인적인 각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저 개인을 초청했다기보다는 노사정 위원장을 초청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왕 그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그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뭐 그거는 그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희생해가면서 이쪽에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과정에서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은 끝까지 이 사퇴가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그 일이 진전이 안 되고 한다면은 저는 이미 일찍부터 사퇴하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그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수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 협상 논의를 하다가 어느 한쪽이 결렬을 하는 것은 뭐 이 결렬이 자체로 있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공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은 노사정위에서의 그 논의의 형평성을 위해서 한 측면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뜻을 모아보자 그렇게 논의가 돼서 아주 어렵사리 정말로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노사정 이 대표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분명하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이 노사정 합의의 그 정신의 훼손을 막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제가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정신을 훼손된다면은 사퇴하겠다. 플러스 이번에는 혼자 사퇴 안 한다. 합의 정신을 훼손한 사람도 분명히 책임을 지라. 제가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마무리 말씀을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십니까? 준비한 건 없지만은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이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슈도 정치적인 영역에 가면은 진영 논리나 진영 프레임이 작용을 해서 저만이 아니라 특히 이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돌파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 제도도 우리 사회에서 순기능을 발휘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뭐 결국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동시대의 그 지식인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 돌파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언론인은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의 사명감과 언론의 그 기능을 잘 결합하셔가지고 이 정말로 우리가 혈관이 막혀 있는 듯한 이 진영 논리, 이 프레임 이것을 파괴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그런 이 계기가 되었으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노동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김 위원장과 준비 과정부터 많은 정성을 기울이신 패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앞날을 같이 걱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칩니다. 예, 관훈 토론의 관례에 따라서 관훈 총무께서 오늘 나오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님께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설을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8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관훈클럽 총무 이선근.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념패까지 주시고. 선물도 있어요. 이거는 상장. 고맙습니다. 예, 오늘 관훈 토론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찬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다 오찬까지 즐기시면서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